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조직, 인재상, 시험 대비 전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정원의 임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누구도 잘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국가 비밀을 제가 오늘 공개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고요.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총서 없는 정보전쟁,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삼성문화 4.0, 산업보안학,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창조경제, 한국을 바꾼다, 드론 조종자 사격정, 드론학 개론, UAV 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삼성의 미래, 이런 한 110건 이상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책을 집필을 했고, 강의도 국세청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경찰청, 삼성전자, SK, 포스코, KT, 생산선본부, 각종 군부대, 대학,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업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기업의 정보 전략이라든지 산업 보안, 직업 선택과 미래 전망, 최고 탐정 같은 이런 것들도 참 책을 쓰고, 보안 이렇게 드론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쓰고, 이렇게 다양한 그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다양하게 좀 쓰고 있고요. 다양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인문학과 출신인데 경영학 쪽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전략 정보 시스템, ERP라든지 SCM, CRM 같은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그 다음에 정보 전략들, 기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 같은 거 수립하는 거라든지, 일본의 도시바라 컴퓨터라든지 재팬텔레콤, 도요다, 소프트뱅크. 제가 2000년대 초에 소프트뱅크 일해줄 때는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회사에 불과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때는 한국에서 통신 모뎀 같은 거 이런 거 수입해다 팔고 이렇게 할 정도로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그리고 한국에 게임 같은 거 수입해서 팔고 했는데, 지금은 마사요시 손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비전 펀드 만들고 세계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렇게 그런 기업이고요. 소프트뱅크, 재팬텔레콤은 통신사죠. 도시바 컴퓨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망했죠. 도시바 반도체하고 컴퓨터는 지금 망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 드론 관련 경제 자문들, 이런 잡지들, 다양한 잡지들, 신문들 이런데 지방자치행정평가, 대기업의 기업 문화 윤리 경영,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내부 고발, ESG, 경영 이런 것들 칼럼도 수천 회를 기고했고요. 방송에도 많이 좀 출연도 하고,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블룸버그나 로이터, 매경이나 조선 이런데 수백 군데 인터뷰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전문가가 가야 될 커리어 패스 같은 이런 부분들, 대부분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아파트 경비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세상들은 과거에 우리 전 세대들이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어떤 정보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조직에 해석되고 어떤 조직 지향적인 지식과 경험만 쌓으면은 조직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 전문가로 길을 걸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자기 스스로도 끊임없이 30년 동안 조직에 매이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다양한 직장을 다니고 컨설팅도 오래 하고, 또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오래 하고, 다양한 기업들 다니면서 안 다니본 기업도 없고, 기업에 가면서 면접위원도 참석하고,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인사위원회도 제가 인사위원회도 들어가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앞으로 조직에 들어가 국정원 가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고 또 나중에 퇴직 이후에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100살까지 살 동안에 어떤 일을 하면서 조직이 나오고 나서도 또 굉장히 좀 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그러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아야 그게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나이 들수록 외롭고 가난하고 힘들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뭐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갖고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목차는 국정원의 조직 구조, 뭐 미션과 비전, 인재상, 그다음에 국정원 시험에 관련된 얘기들 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오늘 온 얘기가 국정원 들어가려고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저희 강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일단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이 있고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이 있고요. 이 네 명을 빅4라고 그럽니다. 빅4. 빅4라고 얘기하는데 1차장은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2차장은 북한. 그래서 간첩이나 이런 부분, 3차장은 과학 사이버,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관련된 그다음에 요즘 인공위성 사진 같은 거 통신 정보 뭐 이런 것들이 3차장의 역할이고 기조실장은 인사나 뭐 예산 이런 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여러분들이 뭐 채용 프로세스에 관련된 원서를 접수하고 누구를 면접 시험을 치고 면접 뭐 이런 과정들을 뭐 기조실장 쪽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비율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국정원의 역량이 아마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조직 구조가 이 정도 비율로 거의 운영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가장 큰 데가 2차장입니다. 2차장. 북한 정보가 가장 큰 거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북한하고 대치하고 북한의 위협이 가장 현실적인 거죠. 뭐 갑자기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은 좀 별로 없고 또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북한은 뭐 쉴 새 없이 탄도미사일 실험하고 뭐 오물풍선도 보내고 간첩도 보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부분이 가장 큰 조직이고 예산도 많이 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은 정보활동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 활동을 하는 거죠. 정보활동은 그냥 뭐 우리가 휴민트라고 얘기하는 거 거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뭐 해외에 파견돼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나라의 외교 동향, 정치적인 어떤 정책 결정 과정, 또 정책의 방향 뭐 이런 부분을 수집하는 게 정보 활동입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도 할 수도 있고 적국의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대화를 감청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첩 활동입니다. 카운터 인텔리전스 적국이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 우리의 국가 정책이나 외교 정책, 우리의 어떤 산업 기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는 걸 방해 막는다는 뜻이죠. 카운터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보안 활동 뭐 중요한 인사들을 보호하거나 뭐 이러는 부분들 그다음에 비밀 공작 실제로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니까 우리도 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삐라를 보낸다든지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안 보내고 있는 거죠. 탈북자 단체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우리도 삐라도 많이 보냈습니다. 북으로 삐라도 보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뭐 북한의 어떤 정치 제도를 비난하거나 또 유엔이라든지 해외에 가서 북한을 또 이간질하거나 뭐 이런 거 당연히 하는 거죠. 고립시켜야 빨리 정권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게 활동하는 게 비밀 공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CIA는 기능 중심적인데 국정원은 목표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 하면은 미국 CIA는 우리는 뭐 해외 1차장, 북한 2차장, 3차장 과학 사이버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뭡니까? 정보 수집국 그다음에 분석 뭐 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집일가
수집 1과, 수집 2과, 수집 3과, 분석 1과, 2과, 3과. 여기가 수집 1과는 예를 들면 해외를 담당하고, 수집 2과는 북한을 담당하고, 수집 3과는 뭡니까? 과학 사이버를 담당하고, 분석 1과는 또 해외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 밑에 수집과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분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하고 담합이 어려운 거죠. 야, 이거 야 임마 너가 수집 첩보를 잘못 수집해가고 우리가 분석이 개판이 된 거 아니냐? 야 우리 첩보 수집 잘해줬는데 너가 뭐 분석을 개판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들이 갈등하고 그러면 담합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철저하게 자기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은 1차장 밑에 수집국장하고 분석국장이 모여갖고 하면 야 막 왜 이리 싸워 둘이 와봐. 막 너가 좀 양보해. 네가 좀 잘못해.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서로 잘못을 덮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목표 중심이고 CIA는 기능 중심이다. 이런 조직이 CIA는 만들 때부터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 왔던 거죠. 혹시나 공무원이라는 게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담합하거나 서로 봐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정말 작은 나라에서 북한을 거의 타겟으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국정원의 비전과 미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 미션은 국가안전보장이죠. 국가안전보장. 옛날에는 이게 국가안전이라는 게 과거에는 군사안보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경제안보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제안보. 옛날에는 어떻게든 북한이 탱크 밀고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남 적화 통일을 하는 걸 막겠다는 게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97년 IMF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뭐 나라 휴전선은 이상문데 국가 경제가 개판이야. 기업들도 망하고 실업자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국민들이 일자리도 충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제 안보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안전보장이라고 그러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다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은 군사안보에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경제안보를 훨씬 많이 하는 거죠. 산업 스파이, 뭐 중국의 어떤 산업 스파이가 우리나라 반도체나 LED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을 훔쳐가는다든지 조선의 기술을 훔쳐가면 우리 뭐 조선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수십만 명이 길거리 다 앉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 정보 활동이라든지 산업 스파이, 뭐 또 마약이라든지 국제 범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국가와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초일류 정보기관이 되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국심, 탁월함, 책임, 헌신, 자부심, 창의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해서 퍼펙트라 이런 것들 완벽한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은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면접 때 가서는 좀 열심히 외워서 가서 설명해야 되고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핵 전략적과 핵심 가치, 미션과 비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인재상입니다. 뭐 국정원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인재상은 이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랫동안 이런 조직들을 연구하고 뭐 학생들 2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2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국정원 그 강의를 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면접하고 온 학생들 얘기도 듣고 자료들을 보니까
일단은 애국심을 갖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과 전문 지식입니다.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한 직렬, 해외 정보다, 안대방이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과학 기술이다. 그럼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애국심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컴퓨터를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컴퓨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애국심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방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책임감과 그런 전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든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미션을 달성하려고 끝까지 완수하려는 책임감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입니다. 정보기관 조직원으로서 정보감각, 정보감각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철에서 타고 있는데 옆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보이스피싱을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몇 마디만 듣고도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업 스파이인데 그냥 내가 산업 스파이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써갖고 이마에 써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어떤 특정한 키워드 들으면 얘가 한국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훔치려고 온 사람이구나. 뭐 전화통화 우연히 전철에 타고 버스에 탔으니까 자기들 별 신경 안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삼성전자 직원이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경찰이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일 수 있고, 뭐 인신매매를 하러 온 사람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듣고 내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보 감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안 의식은 뭡니까? 우리가 비밀을 무덤에까지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수행한 임무나 중요하고 지득한 어떤 비밀들을 공개하지 않고 자기 목숨처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보안의식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건전한 사고, 지식인으로 소양, 자기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 이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접에서 인성 면접의 과정이 이런 내용들이죠. 다 질문들이 애국심이 있습니까? 국가 애국심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를 넘어 더 큰 세계를 향해서 가자.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국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눈높이를 높이고 마음껏 성장해라. 더 넓은 세상을 열겠다.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직원을 뽑는지도 모르고 채용 공고도 안 하고 원서도 없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수 인재를 뽑는데 좀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형태든 국정원이 하고 있는 중요한 미션들 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또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어서 공개 채용으로 전환한 거죠. 과거에는 원서도 없었어요. 원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도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 채용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일단 원서는 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정하게 선발된 사람들만 원서를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원서를 낼 수 있는 거죠. 인재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인재상에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국정원 선택시 고려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저도 이제 한 33년, 4년 이렇게 이제 대학 졸업한 지가 됐는데 나이 좀 먹은 거죠. 먹고 다양한 사회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살고 죽는 거고 다시 태어나기는 어려운 거고요. 물론 불교를 믿으면은 윤회를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다 죽어야 되거든요. 나이가 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선택의 기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다양한 전형 방법, 스펙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일단 스펙도 좀 보는 것 같고, 대학이나 학과, 학점
뭐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 성적, 토익을 일정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제2외국어 같은 이런 거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 이런 얘기하고, 뭐 일반 직장도 똑같아요. 내가 나가서 물건 파는 영업직 아닌 이상은 뭔가 활동하는 결과를 내가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사, 사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라인 속에서, 결제 속에서 그게 남아 있어야 승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새벽별 보고 출근해요, 저녁별 보고 집에 퇴근하고 주말 야근하고 뭐 이런다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보고서 쓰고 좋은 아이디어 해갖고 이 사람들이 보고, 오, 이 친구 괜찮네, 진짜 일 열심히 했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승진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정보기관 직원들은 자기가 나가서 어딘 가서 들은 얘기들, 내가 본 거,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또 그런 보고서를 써서 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북한 놈들이 오물풍수 보내죠, 우리도 한 얘들 10개 보내, 우리는 한 1000개 좀 보내자든지, 저것들은 오물을 넣는데 우리는 수류탄을 넣자든지,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충분한 근거도 있었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글쓰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냥 권총 차고 가 이러는 게 아니라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논술을 보는 겁니다. 논술을 보고서. 그래서 각종 그 행정고시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에도 2차는 항상 논술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 애들도 뭐 평생을 보고서 쓰면서 사는 거니까, 직장이라는 게. 그 다음에 신원조사. 뭐 내가 부모가 뭐 간첩행위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빨치산에 참여했거나 자진 월북을 했거나,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내용이 비밀인데 그런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필터링 해내는 게 신원조사다, 이런 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업무 성취감, 사회적인 책임, 정보화 보안 마인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또 뭐 판단도 필요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보면은 내성적인 사람은 별로 맞지 않아요. 약간 좀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적합한 그런 직업이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가 자료 보고 매일 이런 기획서 쓰는 사람들, 그런 거는 맞지 않아요. 물론 또 그런 백오피스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는 그런 직업이죠. 그다음에 내향적, 외향적 이런 부분들, 자기개발, 인맥학자, 이런 게 중요하죠. 사실은 뭐 월급 갖고 부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무원이 월급 갖고 부자 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연금 몇 푼 안 돼요. 사실 연금 안 되고 그 뭐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껴주면서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 양질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저도 뭐 한 30년 이상 퇴직한 사람들 봐왔거든요. 30년 전부터, 한 33년 전부터 퇴직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33년 봤어요. 그래, 제가 근무했던 사람들 거의 대다수 다 죽었죠.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 퇴직해서 거의 대다수가 죽었는데, 뭐 그런 거 보면서 죽어가는 것들 쭉 보는 거죠. 한 33년, 34년을 퇴직해서 살아가는 인생 행로를 거의 다 봤죠. 어떤 직책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공무원이든 뭐 직장인들 마찬가지고, 월급 갖고 살면은 그냥 뭐 사는 거예요. 숨 쉬고 살다 죽는 건데, 근데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뭐 CIA나 이런 FBI나 이런 조직들은 퇴직 이후에 자기가 받던 월급의 연봉을 몇 배씩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 월급이 3분의 1로 깎이거나 제로가 되거나 뭐 이런 것이지, 자기가 퇴직할 때 그때 받던 월급을 몇 배를 받고 이직하는 사람 뽀로코밖에 없어요. 사건 뽀로코밖에 없는 거예요. 깨놓고 얘기해서. 다 누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역량을 개발해야 되거든. 근데 역량이 해외에서 30년 근무한다 해서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다수가.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인맥,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이라는 게 이런 게 쌓여야 되는 거죠. 월급을 갑자기 여러분 공무원 생활하면서 기껏해 1억 받는 거예요. 30년 해봐도 대통령도 2억밖에 안 돼요.
그 월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가보면은 그 얄궂이 프로그램 애들 구글에 가면 프로그램에 3년 차 되고 연봉도 안 되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부자도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지 선배들이 살아왔던 지난 30년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생 이막, 지금은 하여튼 60세에 퇴직하니까 100살까지 살면은 거의 40년이에요. 40년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돈도 여유도 많지도 않는데 건강도 별로 안 좋은데 오래 사는 거예요. 팍 죽으면 끝인데 30한 4년 5년 전에는 대개 퇴직하면 3, 4년 안에 다 죽었어요. 선생들은 교사들은 한 65세, 67세에 죽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퇴직 전에 죽은 사람도 많고요. 60 전에 죽은 사람도 많고 60 서너 살 되면 다 죽었어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평균 수명 89세, 여자들 평균 수명 90세인가 91세인가 그래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그래서 어쨌든 나이 들어서도 활동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자기가 배운 지식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게 즐겁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보시라는 거고, 사실 정보기관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조직이에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조직이죠. 또 급여 외에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뭔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월급이라는 거는 밥 먹고 사는 것이지 이걸 저축해 가지고 뭐 빌딩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뇌물 받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들은 특히나.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험, 퇴직 이후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인맥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있을 때 돈을 받거나 하면은 일단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인지,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만족, 진짜 내가 즐겁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즐겁고 주말에 나가는 것도 즐겁고 이런 그런 장이 될 수 있는가, 업무가 만족스럽고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조직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들면은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1단계는 뭡니까? 서류 전형입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토익 성적,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거죠.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고, 좀 이따 그 서류 전형의 기준들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대개 4월 달 초에서 5월 초까지 원서 접수를 해서 서류 전형이 뭐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면 서류 전형이 통과되고 그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7월 내년은 7월 12일 날 시험 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은 논술과 NIT라는 걸 시험 칩니다. 뭐 정보 적객성 검사라 이런 얘기인데, 피셋 같은 이런 것처럼 도형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추리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정보 소양이라 해서 국가정보학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들의 역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임무 뭐 이런 내용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치고요. 이걸 치고 나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3단계는 체력입니다. 체력.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니까 재작년에가 체력이 제일 빡셌습니다. 재작년에는 뭐 체력을 좀 신경 썼는데, 그 전에는 뭐 갑자기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거의 체력을 거의 다 통과했어요. 뭐 통상적으로 뭐 아주 비만이거나 아주 너무 살이 없어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체력이 통과했는데, 재작년이구나. 작년 작년에는 체력 시험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체력에서 뭐 달리기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늦게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 떨어졌는데, 조금만 관리하면 됩니다. 특전사 갈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조금 뭐 걷고 조금 뛰는데 그게 숨 차지 않은 정도면은 뭐 거의 대부분 체력 통과합니다.
체력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경호처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체력은 거의 아주 좀 쉽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면접은 8월 달에 한 번과 9월 달에 한 번,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차, 2차 면접을 합산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1차 면접에서 일단은 떨어지면 끝입니다. 2차 면접은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1차 면접은 직무 면접이라고 그럽니다. 직무 면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원한 직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가, 적합한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고,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 그래서 뭐 직무 면접을 통과하면 인성 면접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비하면은, 뭐 그렇다 해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직무 면접을 통과하면은 그 인성 면접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다양한 조직들 경험하고 여러 가지 보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면접이 국정원 면접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면접. 일단 좀 빡시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아주 뭐 반나절 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빡십니다. 특히 뭐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빡시고, 시나리오 면접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상황 면접이죠. 뭐 일반적으로 기업에 가면은 애인하고 엄마하고, 뭐 남자들 같으면 여자친구하고 엄마하고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할래, 뭐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내고 뭐 이러지만은, 여기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북한에 파견됐다가 고립됐다, 어떻게 북한을 탈출할래, 뭐 이런 문제를 내는 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직무에 연관된 상황을 주는 거죠. 내가 뭐 테러 해미자를 방첩이면은 대테러 쪽에 지원해서 네가 테러 해미자를 체포했다. 근데 이 사람이 폭탄을 숨겼는데 되지 않는다. 고문이 불가피하다. 네가 어떻게 고문해서 찾아낼래? 뭐 손가락 하나 자르면 되는 거죠. 눈가락 하나 뽑든가. 그렇죠.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하면은 뭐 증거도 남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럼 심리적으로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면접입니다. 그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영역인 거죠. 전혀 모르는 영역. 뭐 영화 속에서나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는 거죠. 일반 기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혈압,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거의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체 검사에서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타투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문신. 예, 문신이 문제가 됩니다. 문신이. 예. 문신이 일정 크기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문신, 뭐 많이 영화 보면 뭐 문신 그린 사람들끼리만 딱 자기들끼리 조직원들이 문신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문신이 되듯이, 문신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거나 하는데, 그 문신은 그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신이 있는 것은 허용 안 됩니다. 일정 사이즈 이상은 상관없는데, 일정 사이즈 지금 넘는 문신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신원조회, 신체 검사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원조회입니다. 신원조회. 신원조회는 자기가 통제 못하는 영역입니다. 자기 부모 할아버지 때 살아온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할아버지 사촌의 사돈, 할머니의 그 저 본가에, 뭐 그것도 또 거기에 또 사촌들,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신혼조회는 내가 통제 못해요. 그냥 내가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 행로에 대해서 하나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와서 교도소 3년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치 사상에 관련된 문제들, 공안 사건에 관련된 문제들만 이슈가 되는 거, 나머지는 경제 사업은 문제 안 됩니다. 전혀 문제 안 돼. 본인이 갔다 오면 안 되겠죠.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혼조회는 공안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마 대개 12월 초중순 되면은 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은 1월 달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8개월 이상의 이 절차가 걸리는 거죠. 굉장히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국정원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도 뭐 신원조사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또 주변에 탐문도 하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유치원의 원장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러는 과정들이 뭐 실제로 본인이 살아오는 거 본인도 기억나지 않는 것들까지 샅샅이 다 찾고 또 실제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신원조회입니다. 그래서 뭐 속일 수는 없어요. 속일 수는 없는 거고 뭐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아주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아니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1차 서류 전형입니다. 대학이라든지 학과, 자격증, 외국어, 자기소개서, 기타 뭐 이런 한 큰 4개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학입니다. 대학. 뭐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뭐 이런 대학들 뭐 이런 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국내 정보를 했을 때는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뭐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뭐 충북남대, 충북대 이런 데들을 거의 뭐 약간 코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정보관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동네에서 연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뽑았는데 국내 정보가 없어지면서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주로 그래도 뭐 상위권 대학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해외 대학, 뭐 지방 소재 국립대 이런 쪽이 많습니다.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뭐 그런 경우에 있어.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러면은 별로입니다. 근데 뭐 되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모르는 대학들 이러면은 좀 유리합니다. 뭐 자기 과는 뭐 예를 미국은 학과별로 대학 서열이 정해지고 뭐 이러면은 자기 학과는 굉장히 유명한데 서열인데 사실은 대학 이름은 별로 안 알려진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별로 유리하진 않다. 뭐 이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외 정보를 하는 데하고 또 안대방하고 과학기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국정을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간 기업에 가려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치는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대학 서열이 좀 떨어지도 과학기술 쪽은 좀 괜찮고 근데 해외 정보는 좀 치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대방은 뭐 약간 중위권 대학 이하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학과도 대개 과거에 주로 많이 좋아하는 게 상대 뭐 공학, 법학 계열, 뭐 외국어 계열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해외 정보 같은 경우는 뭐 그 의학도 별도로 있지만 해외 또 의학 전문한 사람들 해외에서 오래 체제하거나 해외 대학 나온 친구들이 해외 정보도 많이 지원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해외는 좀 빡신 편이고 의학은 뭐 의학 전공자들 특히 통번역 대학원 나온 학생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학점은 뭐 그렇게 뭐 3.5 뭐 4.2 정도 이 정도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3.5 정도 미만은 대학 다니면서 공부 안 했다, 땡땡이 많이 쳤다 이렇게 저평가를 하는 거고 3.5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학교 수업은 좀 충실하게 따라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4.2 이상 되면은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학점은. 최근에는 학점도 안 쓰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 이 정도 레인지에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입니다. 일반 자격증은 주로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산업 기사 이런 거 있으면 좋고 한자 자격증, 한국사 이건 2개는 필수입니다.
이는 필수입니다. 내부에서 보고서 쓰거나 이랬을 때 거의 한자들 많이 쓰거든. 지금도 꼰대들이 많아가지고 뭐 대통령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일부러 한자를 뭐 쓰고 합니다. 섞어 써야만이 좀 품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뭐 그런 데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근데 한국인이니까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에 관련됐으니까 한국사,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고 온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뭐 반외국인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을지문덕이 누구고 세종대왕이 누군지 모르면 국가를 위해서 뭐 애국심이 생기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사를 다 보는 거죠. 뭐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일단 한국사는 따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도 자격증입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 일단 3단 이상입니다. 2단까지는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2단인데 오래전에 땄다면은 3단 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치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어입니다. 외국어. 영어는 토익, 뭐 토플, 탭스, 뭐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토익입니다. 토익. 그래서 해외 정보는 제가 봤을 때 한 850점은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안대방은 한 800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과학 기술도 한 800점 정도, 토익 800점 정도는 되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북한 정보도 뭐 옛날에는 뭐 750점대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800점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국정원 지원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누구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학생들 뭐 번호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와서 상담하다 들어보면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북한 정부는 750점도 서류 전형 통과했었는데 지금은 뭐 800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서류 전형에 약간 컷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하려고 그러면 뭐 토익은 좀 점수가 높은 게 유리하고요. 그렇다 해서 뭐 950점 받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정하게 그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 스피킹. 영어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자격증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외국어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자격증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거죠. 그다음에 뭐 기타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뭐 이런 몇급 뭐 이렇게 하는데 없으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이거 하나 있다 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뭐 이게 뭐 점수 신의 HSK 5급 다타 해서 뭐 중국어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지금 해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또 그 기존에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만료돼 갖고 새로 따는 게 잠깐 한 달 정도 고민해서 따면 딸 수 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딸 필요 없습니다. 하나 따면은 자격증 하나가 똑같습니다. 석사학위도 자격증 하나하고 거기까지 준해서 치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전에는 항목이 5개까지 되고 했는데 뭐 최근에는 1개씩 쓰고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소개서가 항목이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5개 정도 하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하니까 자기가 각각의 영역에서 적절하게 내가 어필할 수 있는데 1개 정도면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신경을 좀 쓰면 됐고, 지원, 동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가치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병력입니다. 뭐 장교로 나왔다 해서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병으로 나왔다 불리하지 않고요. 미필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뭐 병력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자가 군대 갔다 와서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안 갔다 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통번역사 자격증, 석사학위 다 우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거의 면접에서도 상당히 좀 우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단 서류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도 한 20년 동안 이렇게 코칭을 해봤지만은 뭐 제가 얘기해서 조건을 하면 거의 뭐 서류 전형에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좀 약간 좀 허들을 높이는 거죠. 국정원 내부 저희 기준을 모르니까 매년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좀 학생들한테 좀 높은 점수를 따라고 제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그 조금 전에 열심히 설명한 내용들 열심히 따르시면은 서류 전형에 떨어질 일은 가능성은 뭐 10% 미만이다.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NIT라는 게 있습니다. NIAT라는 정보 적객성 검사라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종합 교양 같은 거 뭐 시사 상식 이런 걸 시험으로 썼었는데 그게 너무 이 광범위해서 복골복이었어요. 학생들 시험 준비하기도 어렵고 제가 2006년부터 가르쳤으니까 그때는 뭐 진짜 오래됐는데 그때는 뭐 종합교양, 논술, 뭐 국가정보학 이런 걸 시험 쳤었는데 이걸 이제 다 통합해 가지고 종합교양 같은 거는 이제 다 버려버린 거고 지금 피셋이라고 얘기하는 주로 공무원 7급 시험에서 치는 피셋 같은 것처럼 언어 논리 같은 거 국어하고 가까운 거죠, 그죠? 언어 논리 뭐 자료에서 이것도 국어가 갖고 상황 판단, 논리 게임, 수리 추리, 그 다음에 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직무 마인드는 적성 검사입니다. 이거는 성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락에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면접 때 활용하는 그런 자료를 쓰고 그다음에 정보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정보하고 시사 상식 이게 한 3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NIT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유사 문제, 학생들이 기출 문제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유출을 할 수도 없고 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고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가 봤는데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풀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뭐 저희가 듣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유사 문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 뭐 기출 문제를 뽑아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반복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커트라인은 뭐 약간 뭐 직렬에 조금씩 다른데 아마 65점에 60점에서 한 70점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의 쭉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도행 도식 같은 게 좀 공부 안 하면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IQ 150도 못 풀기 쉽지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유행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문제는 아닌데 내가 평상시 안 보던 문제들이 많은 거죠.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 좀 약간 좀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안 보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반복해서 많이 좀 접해 보면은 넘사벽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뭐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뭐 기초인문, 언어논리 추리, 수리력, 도행도식 책을 세 권을 이렇게 출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책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응용, 그 다음에 그 심화 이렇게 해서 12권을 책을 출간해서 지금은 기초 이론까지가 지금 출간된 상태입니다. 다음 달까지 12월까지 12권이 책이 출간됩니다. 이 책은 종이책은 없습니다. 이북으로만 출간하고 학생들이 이걸 살려고 그러면은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북만 출간하고 종이책은 출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 과거에는 국정원 논술이 한국산 논술이었습니다. 왜 고려가 멸망했는지 아느냐? 한번 써봐라. 교훈이 뭐냐? 왜 통일신라가 멸망했느냐? 왜 조선이 멸망했느냐? 결국은 뭡니까? 국가안보라는 거죠. 왜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왜 나라가 망했느냐? 왜 사회에 반란이 일어났느냐, 혼란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뭡니까? 아니 왜 조선은 쇄국 정책 해갖고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서양의 문물도 좀 잘 받아들여갖고 조선을 좀 강대하게 만들지. 왜 대원군이 쇄국 정책하고 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느냐. 그럼 당신의 입장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가 당신이 그 당시에 조선의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묻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가서 좀 훔쳐오고 유럽 가서 훔쳐와야 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가 뭡니까 목민심서 같은 공무원들이 왜 부정부패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대통령이고 네가 집권자면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목민심서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논술 문제 출제가 됐던 건데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일반 논술을 받겠습니다. 한국사 논술에서 일반 논술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 통일 다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20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민에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뭐 노동력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자들은 애는 안 놀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은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규먼트라는 거죠. 아규먼트.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걸 반대한다. 왜 반대하느냐? 찬성한다. 왜 찬성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규먼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까지 논술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는 거예요. 조선이 왜 멸망했냐? 조선이 이래서 멸망했습니다. 그거는 암기식이죠. 암기.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거는 일반 대학에 가거나 일반 그 기업에서 논술을 그렇게 쓰면은 높은 점수 받아요. 행정고시 가서 2차 가서도 아는 내용 쭉 다 나열만 하면 높은 점수 하는데 여기는 내 주장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주장과 이유. 나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 왜 통일을 반대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북한이 우리가 그 지원해 준다 해서 북한이 현대화되고 근대화된다 해서 우리의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성한다. 왜 찬성하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장은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럼 뭐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얘기, 당신의 얘기를 하는 거, 당신의 얘기를. 그 다음에 이유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해. 통일 반대합니다. 통일돼 가지고 개박살난 나라가 있는 거죠. 예멘이라든지 북예멘, 남예멘이 통일했는데 야 우리끼리 악수하고 통일했는데 지금도 내전하고 10년째, 10몇 년째 내전하고 있는 거죠. 통일된 게 나쁜 거죠. 오히려. 통일 안 되고 살았으면 얘들이 지금 내전 안 하고 수십만 명이 안 죽었을 텐데 통일해가지고 죽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통일의 2차 대전 이후에 이념으로 인해서 분단된 나라들 대만하고 중국이라든지 뭐 남예멘 북예멘이라든지 북베트남 남베트남이라든지 동독 서독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통일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 보니까 통일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떻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의 기출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뭡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거죠. 악의 다툼을 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우리도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이 문제를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위반하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거 그 이밸류에이션 평가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국가정보기관이니까. 대통령이 통일 정책을 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백업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가. 그게 국정원이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현상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 바람직한 미래 사회. 그럼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5천만 국민을 이 나라를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될 거죠. 천국으로.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미래 사회. 그다음에 건전한 시민의식. 모든 사람들이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어떤 시민의식, 합리적인 수준의 공직관.
저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권총도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국정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공무원들이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모범도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직감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정책 환경을 평가하고 정책 결정권자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지식. 내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도 핵탄두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그래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핵탄두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술을 개발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가? 우리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가? 그럼 미사일 방어 체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다른 나라 주변국들과의 차별화될 수 있는 핵탄두는 또 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돼.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미사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핵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 체계입니다. 지식 체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 철학적인 생각들, 우리 사회에 대한 건전한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배경 지식들이나 이론들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모든 놈들이 백신 안 맞으면은 뭐 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머리 뒤두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해서 가장 적은 희생을 치른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전염병이 뭔지 역사라든지 백신과 면역 체계가 뭔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없이 내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 100만 명 이상이 죽고 뭐 또 유럽에도 많은 나라들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치우기 어려울 정도로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잘 극복해낸 거죠. 어느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거 의사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저 혼자 했겠느냐? 이런 백데이터가 있고 이런 보고서들 있는 거 보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거죠. 옛날에는 주사 맞으려고 그러면은 야 내 돈 좀 5,000원씩 내 이렇게 얘기했으면 맞을 사람이 숫자가 줄어지만 공짜로 주고 병원도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다 가서 맞고 치료받고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없어서 안 갔다고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 자기 돈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백신 안 맞는 거죠. 백신 맞을 돈이 없는 거죠. 많은 나라 그래서 문제가 된 거 많이 죽은 거죠. 몇십만 명씩 죽고 우리는 그걸 국가가 빨리 결단을 내려준 거죠.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방역 전문가도 아닌데 보건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백데이터 보고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출신이 나쁘다는 건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 논술 관련돼서 국가정보학이라는 책이라든지 뭐 13판까지 나온 민주주의 국가정보학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년 19년 동안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이런 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가정보학은 대한민국에 가장 오래됐고 제가 뭐 넘버원입니다. 가장 국가정보학에 대해서는 제가 초창기부터 책을 썼고 가장 오랫동안 책을 팔고 있는 사람이죠. 국가정보학자로서는 제가 가장 오래됐고 또 책도 가장 많이 팔고 또 뭐 지금까지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제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죠. 다양한 기관에서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져야 되는 지식 체계들 그런 어떤 또 민간에 나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식 체계 조직 지향적인 지식이 아니라 시장 지향적인 그런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제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걸 가르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강연도 많이 다니고 뭐 그런 그 고민들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도 9판까지 14년 동안 열심히 써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20년 가까이 많은 애기들을 가르쳐주고 가이드하고 초등학생들도 이거 보고 연락 오고 뭐 이럴 정도로 오랫동안 했었고요. 뭐 7급 인턴 경력직 면접 합격 가이드, 국어 면접 합격 가이드 이런 책도 쓰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일들을 성과물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기초 입문 과정이고요. 그래서 논술도 마찬가지 기초 입문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1, 2, 3월 3개월 동안 기본 마스터 과정, 그 다음에 4, 5, 6은 실전 마스터 과정은 이런 식으로 기본 마스터, 실전 글쓰기, 실전 마스터는 주제별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 12권을 열심히 뺑뺑이 돌리는 거죠. 뺑뺑이 돌려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보고, 그래서 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고, 이 정도를 풀면은 가서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뭐 푸는데 지장 없을 만큼의 실력을 키워주는 거죠. 실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그런 부분 오랫동안 해와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책을 내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논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독서 같은 걸 좀 읽어야 됩니다. 목민심서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부의 미래 뭐 이런 것들, 정보혁명 뭐 이런 관련된 책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거,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책결정권자,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고민이 뭔지, 또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국가 운영의 메커니즘이 뭔지, 또 글로벌을 보려고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어떤 갈등, 종교적인 갈등, 어떤 문명의 충돌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야 해외에 나가서 정보 활동을 하면서 다른 문화권에 온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화가 돼야 친구가 되고 술이라도 한 잔 마시는 것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얘기하겠어요. 서로 대화를 통하고 주제가 맞으면은 친밀해지는 거, 그러면서 목숨도 그것으로 걸고 맡기는 거고 또 정보도 넘겨주는 것이지. 그냥 뭐 대화가 안 되는데 어느 아랍 사람 만나서 야 너는 일부 다처제라며, 너 마누라 몇 명이야? 뭐 이런 물으면 얘들이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는 거죠. 아랍의 문화, 코란이라든지 마호메트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래 당신이 우리 무슬림에 대해서 이해해줘서 고맙다. 당신 종교에 대해서 그 존중해주면 그게 이제 얘기되는 그 나라 역사와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독서 같은 뭐 이런 것들 좀 읽도록 노력하고 이런 독후감도 열심히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 전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직렬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격증은 어떤 걸 따는 것인지, 어떻게 딸 것인지, 뭐 이런 부분, 영어 성적 언제까지 갖추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12월 달까지 좀 상담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3월 달까지는 실제로 이제 하나씩 하나 좀 챙겨야 됩니다. 내가 영어 성적도 그렇고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열심히 좀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말 돼서는 뭐 자소서 이런 부분을 좀 첨삭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 수리 3시간, 도행 도식 3시간, 정보 소양 3시간 이렇게 해서 몇 시간이냐? 12시간이래요. 1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논술 한 일주일에 3시간씩 뭐 이렇게 해서 15시간씩 기본적으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만 들어서는 부족합니다. 수업만 들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주제를 주면은 여러분 스터디를 좀 해야 됩니다. 스터디를 좀 만들어 주면은 기본적으로 좀 팀을 꾸려서 스터디를 좀 많이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수업만 들어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각자 좀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수험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공부를 해서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푸는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 좋은 질문에는 좋은 답이고 우문우답 hen문hen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리석은 질문하면 답변도 어리석은 거고 좋은 질문하면 현명한 질문하면 답도 현명한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왔는데 마키아벨 군주를 읽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마키아벨 군주를 읽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관점을 좀 이렇게 좀 틀었으면 좋겠다. 뷰 포인트 자체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와서 마키아벨 군주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러면은 황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지금부터 이런 대화하는 스킬들이라든지 어떤 학문이라든지 어떤 이런 책들을 보는 관점들 이런 뷰 포인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좀 세련되게 하나씩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정원 들어가더라도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진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무관 서기관에서 인생이 끝날 때 부이사관 이상 올라가고 뭐 이사관까지 올라갈 정도 국장 정도 달 정도로 그렇게 출시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세련돼야 돼요. 세련되고 좀 더 보고서도 좀 더 퀄리티도 높아져야 되고 어쨌든 뭐 국장까지는 달아야 국장까지는 달아야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어요. 3급까지는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할 때 자기 이름도 본명도 못 쓸고 자기 명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장 되면은 자기 본명을 쓸 수 있고 명함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못 달면은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장 달고 좀 약간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나와서 대학에 가서 교수라도 하나 좀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업에 가서도 활동하기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하 그런 사람은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만 국장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만큼은 일단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은 집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올라간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고 인생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부모 뭐 제가 대통령을 하든 뭐 장관을 하든 뭐 제 인생이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 제 인생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래 보니까 뭐 부모가 형제 잘 된다고 형제가 장관인다 해서 내가 장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고 또 저는 뭐 제가 지금 뭐 제가 20대 때 그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너 당신들 부모들 삼촌들이 살았던 거와 전혀 다른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좀 더 조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넓은 세상도 보고 한국에 너무 매몰될 필요도 없고 해외 나가면은 좋은 기회도 많고 저는 해외도 다녀보고 또 저도 유학 생활도 하고 다양하게 언어도 다양하게 배우고 많은 언어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책도 많이 쓰고 이 많이 쓸 수 있는 게 제가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한국에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기고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기업에 다양하게 다니면서 강의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것도 언어를 많이 하고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료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기업에서 누가 불러다가 비싼 돈 주고 강의 들어요? 안 들어요. 공무원 출신을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들도 볼 수 없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유니크한 것들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야 돈을 주고 듣는 거죠. 기업도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뭐 차관하고 나오고 국장하고 나와서 기업에 가서 강의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기업에서 아무도 안 불러요. 공무원 출신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많은 얘기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70년 70년을 살아가는 커리어 패스에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눠보고 싶고 저도 꼰대가 아니니까 진짜 오픈 마인드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그런 또 새로운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내년 6월 달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내년 10월 달까지 면접 끝날 때까지 이런 과정들을 한 1년 동안 계속 좀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